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새로운 작품인데요. 작가가 미하일 불가코프라고요. 그분의 본명은 미하일 아파나시예비치 불가코프. 1891년 키예프에서 대학 교수의 7 자녀 중 마지로 태어났다. 키예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잠시 적십자 의사로도 일했다. 내전이 끝난 후 모스크바로 이주해 잡지에 칼럼과 기사 등을 기고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분의 작품 중에서 마스제르 이 마르가리타라는 거장과 마르가리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작품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1부 중에서 첫 번째 챕터, 절대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오. 시작해볼까요? 어느 더운 봄날 해질녘, 청주교 연못가에 두 시민이 나타났다. 그중 한 사람은 40살 정도, 회색 여름 정장 차림에 키가 작고 머리카락이 검고 몸집이 통통하며 대머리이고 고상해 보이는 중절모를 손에 들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크기의 검은 뿔테 안경이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장식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어깨가 딱 벌어지고 불그스레한 곱슬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란 젊은 사람으로 체크무늬 야구 모자를 뒤로 한껏 젖혀 쓰고 체크무늬 윗도리와 다 닳아떨어진 흰 바지를 입고 검은 샌들을 신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베를리오즈, 저명한 예술 잡지의 편집장이자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문학협회 중 하나인 줄여서 마솔리트라고 부르는 단체의 이사회 대표였으며 그의 젊은 동행인은 이반 니콜라이비치 포니리오프인데 베즈돔니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시인이었다. 막 잎을 피우기 시작한 보리수 나무 아래 다다르자마자 두 문의는 맥주와 음료수라는 간판을 달고 알록달록하게 장식이 된 매점으로 달려갔다. 그렇다. 여기서 이 무서운 5월 저녁에 첫 번째 이상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매점 주변뿐 아니라 말라야 브론나야 거리를 따라 이어지는 모든 대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이미 숨쉴 기운도 없어진 것만 같은 그 시간, 태양이 모스크바를 뜨겁게 달구고 나서 메마른 안개에 쌓여 사도보예 원형 도로 넘어 어딘가로 기울어 갈 즈음인데 아무도 보리수 나무 아래로 걸어오지 않았고 아무도 벤치에 앉아 있지 않았다. 대로는 텅 비어 있었다. 나르잔 주시오. 베를리오즈가 부탁했다. 나르잔은 없어요. 매점의 여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맥주는 있어? 쉰 목소리로 베즈돔니가 물었다. 맥주는 저녁 때가 돼야 가져와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럼 뭐가 있죠? 베를리오즈가 물었다. 살구주스가 있지만 미지근해요. 여자가 말했다. 좋아요. 그거라도 좋으니 주시오. 살구주스는 풍성한 노란 거품을 일으켰고 공기 중에 이발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문인들은 주스를 다 마시고 곧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고 값을 치르고 나서 브론나야 거리에 등을 돌린 채 연못 쪽을 향해 벤치에 앉았다. 여기서 두 번째 수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베를리오즈에게만 일어났다. 갑자기 딸꾹질이 멎었고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다가 어딘가로 내려앉았으며 그러다가 심장은 곧 다시 돌아왔지만 그 안에 뭉툭한 바늘이 박힌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한 공포가 이유 없이 베를리오즈를 사로잡아서 순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청주교 연못에서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베를리오즈는 무엇 때문이 겁이 나는지 알 수 없어 걱정스러운 눈길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창백해진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심장이 제멋대로 뛰잖아? 과로한 거야. 다 집어치우고 다 악마에게나 가버리라고 하고 키슬로보스크로 향할 때가 된 걸까? 그리고 그때 숨막히게 더운 공기가 그의 앞에서 뭉치기 시작하더니 그 속에서 대단히 기묘하게 생긴 투명한 시민이 나타났다. 작은 머리 위 태 없는 기수모자, 공기로 만들어진 조그만 체크무늬 조끼. 시민은 키가 1사젠을 훌쩍 넘었지만 어깨는 좁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말랐으며 그 얼굴에는 부디 이 점을 주목하시길 조롱하는 표정이 떠돌고 있었다. 베를리오즈가 살아온 방식을 보건대 그는 비일상적인 현상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더욱더 창백해져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생각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나 불행히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길쭉하고 투명해서 몸 반대쪽까지 훤히 비쳐 보이는 시민은 땅에 닿지도 않은 채 그의 앞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베를리오즈는 너무나 강렬한 공포에 휩싸여 눈을 찔끔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신기루는 흩어지고 체크무늬도 사라졌으며 그와 함께 뭉툭한 바늘도 심장에서 빠져나갔음을 그는 깨달았다. 이런 악마의 장난인가? 편집장이 소리쳤다. 이봐, 이반! 나 방금 열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킬 뻔했어. 환각 비슷한 걸 봤다니까? 그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눈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뛰놀았고 양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서히 그는 진정했고 손수건을 부채처럼 붙이면서 꽤 느긋하게 그래 그러니까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사이사이 살구 주스를 마셨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였다. 편집장은 다음호 문예지에 심기 위해 시인에게 길고 반종교적인 시를 청탁했던 것이다. 이반 니콜라이비치는 그렇게 시를 집필했고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완성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편집장은 이 시를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베지돔니는 시의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어둡게 묘사했으나 어쨌든 편집장은 시 전체를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편집장은 시인에게 예수에 관해 강의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시인의 근본적인 오류를 강조하려 했다. 이반 니콜라이비치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붓끝에서 피어난 상상력의 힘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주어진 주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그의 시에서 예수는 말하자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서 언젠가 정말 존재했을 것만 같은, 그러나 온갖 부정적인 특성을 갖춘 예수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베를리오즈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빴는지 좋았는지가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이며 가장 전형적인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인에게 증명하고자 했다. 특이할 점은 편집장은 책을 매우 많이 읽은 사람이며 자신의 연설 속의 고대의 역사가들, 예를 들면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나 빛나는 교양을 갖춘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에 대해 대단히 능란하게 언급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는 시인에게 자신의 확고한 박식함을 과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타키투스가 그 유명한 연대기 제일 15권 44장에서 예수의 처형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사실 후대 사람들이 위조해서 삽입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시인은 편집장이 해주는 이야기가 전부 금시초문이어서 기민한 녹색 눈동자를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에게 고정하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으며 다만 간간히 딸꾹질을 하며 혼잣말로 살구 주스를 욕했다. 보통 동방의 종교를 보면 말이지 하고 베를리오즈가 말했다.
순진무구한 처녀가 세상에 신을 낳지 않는 경우가 없네. 그러니 새로운 것은 전혀 고안해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사실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살아 있었던 적이 없는데 말이지. 바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베를리오즈의 높은 테너 목소리가 인기척 없는 대로에 울려 퍼졌다.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가 대단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목숨을 잃을 걱정 없이 들어설 수 있는 희한하게 밀림에 들어섬에 따라 시인은 자비로운 신이며 하늘과 땅의 아들인 이집트의 오리시스와 페니키아의 신 탐무즈, 마루두크, 심지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멕시코에서 아즈텍인이 매우 숭앙했던 잔혹한 신 비틀리부틀리까지 점점 더 흥미롭고 유용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가 시인에게 아즈텍인이 비틀리부틀리의 형상을 반죽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대로에 처음으로 사람이 나타났다. 후에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미 늦었지만 여러 기관에서 이 사람을 묘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중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람은 키가 작고 금리를 해박았으며 오른 다리를 절었다. 다른 보고서에는 이 사람이 거대한 몸집에 치아는 백금으로 씌었으며 왼다리를 전다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이 사람은 눈에 띄는 특징이 없다고 간략하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들이 어느 것 하나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기 묘사된 사람은 어느 쪽 다리도 절지 않았으며 몸집은 작지도 거대하지도 않고 그저 키가 클 뿐이었다. 치아에 관해 말하자면 왼쪽은 백금을 씌웠고 오른쪽은 금리였다. 그는 고급 회색 정장을 입고 정장과 같은 색의 외제 단화를 신었다. 회색 베레모를 귀 위로 꾹 눌러쓰고 겨드랑이에는 푸들 머리 모양의 검은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끼고 있었다. 외모로 보나 나이는 40대 정도, 입은 어쩐지 삐뚤어졌고 턱은 매끈하게 면도했다. 머리는 갈색, 오른쪽 눈은 검고 왼쪽은 어째서인지 녹색이다. 눈썹은 검지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높다. 한마디로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편집장과 시인이 차지하고 있는 벤치 옆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곁눈질을 하더니 멈추어 섰고 갑자기 이 두 친구들에게서 두 발자국 떨어진 옆 벤치에 앉았다. 독일인이군. 베를리오즈가 생각했다. 영국인인가? 베즈돔니가 생각했다. 장갑까지 끼고 덥지도 않은가 보군. 외국인은 연못을 사방으로 둘러싼 높은 건물들을 둘러보았고 그것으로 그가 여기에 처음 와보았으며 이곳을 흥미로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있는 굴절된 태양을 눈부시게 반사하는 위층 유리창에 시선을 고정했고 그러다 해도 지기 전에 어두워지고 있는 아래층 유리창으로 시선을 옮겼으며 무엇 때문인지 깔보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손을 지팡이 손잡이에 얹고 턱을 손 위에 고였다. 자네는 말야 이반, 베를리오즈가 말했다. 신의 아들인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 같은 건 풍자적으로 아주 잘 묘사했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도 신의 아들은 많이 탄생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페니키아의 아도스나 프리키아의 아티스, 페르시아의 미트라가 그런 경우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 중 누구도 진짜로 태어나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예수도 없었으며 그러니까 자네는 마법사의 탄생이나 도래 따위 대신에 그 도래에 대한 소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묘사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네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래도 예수가 정말로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니까. 여기서 베즈돔니는 숨을 참아서 괴로운 딸꾹질을 멈춰보려고 했으나 이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크게 딸꾹질을 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를리오즈는 연설을 중단했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문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놀라서 외국인을 쳐다보았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외국식 억양으로 그러나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모르는 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의 학문적인 대화가 너무나 흥미로워서 그만.
외국인은 예의 바르게 베레모를 벗어들었고 친구들로서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니, 아무래도 프랑스인인 것 같아. 베를리오즈가 생각했다. 폴란드인? 베즈돔니가 생각했다. 여기서 반드시 덧붙여야 할 점은 외국인은 시인에게 첫마디부터 싫은 인상을 주었으나 베를리오즈는 외국인을 대체로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꼭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이 가만히 있어. 어떻게 말해야 하나? 흥미로워 보였다고 할까? 그랬던 것이다.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외국인의 공손한 부탁에 친구들은 어쨌든 부득이하게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인은 선뜻 그들 사이에 앉더니 바로 대화에 참여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예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셨죠? 외국인은 녹색 왼쪽 눈을 베를리오즈에게 돌리며 물었다. 예,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베를리오즈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말했죠. 정말 흥미롭군요. 외국인이 감탄했다. 도대체 무슨 악마의 장난을 치려는 거야? 베즈돔니는 이렇게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쪽은 친구분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낯선 사람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베즈돔니에게 질문했다. 100% 동의하죠. 점잖게는 비유적인 표현을 즐기는 베즈돔니가 다짐하듯 대답했다. 정말 멋지군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경탄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고는 안 그래도 낮은 목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다. 치근치근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분은 그럼 하나님도 믿지 않으시겠군요. 그는 겁먹은 눈짓을 지어 보이며 덧붙였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겁먹는 모습에 베를리오즈가 웃음을 터뜨릴 뻔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점에 관해서라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외국인은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호기심으로 거의 새소리를 내며 물었다. 그럼 무신론자이신가요? 예, 무신론자입니다. 베를리오즈는 웃으며 대답했고 베즈돔니는 화를 내며 생각했다. 완전히 들러붙었군. 저 외국 거위 같으니. 정말 매력적입니다. 기이한 외국인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고개를 돌려 두 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무신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를리오즈가 외교관처럼 예의 바르게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옛날 이야기 같은 건 의식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은 뜻밖의 연기를 펼쳤다. 일어나서 어리둥절해하는 편집장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째서 편집장에게 감사드린다는 겁니까? 눈을 깜빡이며 베즈돔니가 질문했다. 여행자인 저로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니까요. 외국에서 온 기인은 의미심장하게 손가락을 치켜들며 설명했다. 그 중요한 정보는 과연 여행자에게 정말로 강한 인상을 준 듯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마치 창가에서 무신론자를 발견할까봐 두려운 듯 겁먹은 눈으로 집들을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아니, 영국인은 아니야. 베를리오즈는 이렇게 생각했고 베즈돔니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걸 좀 알고 싶군. 그리고는 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심 어린 망설임 끝에 외국에서 온 손님이 말했다. 저 알려진 바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5개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베를리오즈가 애석해하며 대답했다. 그런 증거는 어느 하나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성의 영역 안에선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시겠죠? 만세! 외국인은 소리쳤다. 만세! 시끄러운 늙은이 이마누엘.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전부 그대로 되풀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그는 5개의 증거를 모두 깨끗이 뒤엎었지만 그리고 나서 마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기 나름의 6번째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칸트의 증거라. 교양 있는 편집장이 10개의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그것도 똑같이 근거가 없습니다. 실러가 이 문제에 대한 칸트의 고찰은 노예들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슈트라우스는 그 증거에 대해서 그냥 비웃어버렸죠. 베를리오즈는 말하면서 동시에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어를 잘하는 거지? 이 칸트라는 사람은 그런 증거를 들이민 대가로 3년쯤 솔롭키에 잡아둬야 합니다. 이반 니콜라이비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갑자기 내뱉었다. 이반, 베를리오즈가 당혹해하며 속삭였다. 그러나 칸트를 솔롭키에 보내자는 제안은 외국인을 전혀 놀라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단히 기쁘게 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소리쳤고 베를리오즈를 향한 그의 왼쪽 눈이 틀렸네요. 그의 왼쪽 녹색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곳이 바로 그와 어울리는 자리지요. 그때도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교수님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걸 생각해내셨군요. 아주 기발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실 겁니다. 베를리오즈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아침을 먹으면서? 칸트한테? 무슨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하고 외지인은 베를리오즈가 놀란 것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인 쪽으로 돌아서면서 말을 이었다. 그를 솔롭키에 보내는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는 이미 100년이 넘게 솔롭키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지내고 있고 그곳에서 그를 도로 데려오는 건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니까요. 아깝군요. 싸움꾼 시인이 의견을 진술했다. 저도 아쉽습니다. 낯선 사람이 눈을 빛내며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대답이 아니라 대답하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저를 괴롭히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사람의 인생과 땅 위의 모든 질서를 통치할까요? 사람이 스스로 통치하지요. 솔직히 말해 그다지 명료하진 않는 이 질문에 베즈돔니가 화를 내며 성급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 낯선 사람이 부드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될지라도 어떤 일정한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히 여쭤보겠습니다만 인간은 우스울 정도로 짧은, 예를 들어 1000년 정도의 기한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능력이 전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 자신의 내일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통치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낯선 사람은 베를리오즈 쪽으로 돌아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통치를 시작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콜록 폐암이라도 생긴다면 외국인은 마치 폐암에 대한 생각이 만족스럽기라도 한 것처럼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다. 예, 암이죠. 그는 고양이처럼 눈을 반쯤 감으며 그 낭랑한 단어를 되풀이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의 통치는 끝난 겁니다. 다른 누구의 운명보다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운명에만 관심을 쏟게 될 겁니다. 친지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불편해진 여러분은 고명한 의사에게, 그 뒤에는 돌팔이에게, 그리고 가끔은 점쟁이에게 달려갑니다. 의사나 돌팔이와 마찬가지로 점쟁이도 정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뭔가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나무 상자 속에서 미동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주위 사람들은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화덕에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키슬로브츠크로 가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여기서 외국인은 베를리오즈에게 눈을 가늘게 떠보였다. 언뜻 보기에 별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걸로 완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전차 아래로 떨어져 버리니까요. 과연 이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통치한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낯선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베를리오즈는 암과 전차에 대한 불쾌한 이야기를 대단히 주의 깊게 들었고 문득 어떤 불안한 생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외국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야. 정말 너무나 이상한 놈이다. 그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생각했다. 담배를 피우고 싶죠. 아닙니까? 낯선 사람이 갑작스럽게 베즈돔니 쪽으로 돌아섰다. 어떤 상표를 좋아하십니까? 대개 나라에는 상표가 여러 가지 있나 보죠? 담배가 다 떨어진 시인이 음울하게 물었다. 어떤 상표를 좋아하십니까? 낯선 사람이 되풀이했다. 나샤 마르카요? 베즈돔니가 독살스럽게 대답했다. 낯선 사람은 즉시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 베즈돔니에게 권했다. 나샤 마르카입니다. 편집장도 시인도 담배갑에 다름 아닌 나샤 마르카가 들어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담배갑 자체에 경악했다. 담배갑은 엄청난 크기인데다 순금이었으며 담배갑을 열자 뚜껑에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다이아몬드가 불꽃처럼 푸른빛과 흰빛을 내뿜었다. 여기서 문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 베를리오즈는 아니야, 외국인이야 라고. 반대로 베즈돔니는 이거 악마에게나 가버리라지 라고. 시인과 담배갑 주인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베를리오즈는 권유를 거절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반박해야겠군. 베를리오즈가 결심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죽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박하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외국인이 먼저 말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정말 불행한 건 사람이 때로는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초점이지요. 그러니 사람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조차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또 뭔가 졸렬하게 논의를 시작하잖아. 베를리오즈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박했다. 여기서 벌써 과장됐군요. 오늘 저녁 일은 저로서는 대체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브론나야 거리에서 갑자기 제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진다면 벽돌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절대로 누구의 머리 위에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죽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알고 계신가 보죠? 베를리오즈는 아주 자연스럽게 빈정거리는 어조로 질문했지만 그러면서 진정으로 황당한 이 대화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꺼이요. 낯선 사람이 답변했다. 그는 마치 양복이라도 지어주려는 듯 눈대중으로 베를리오즈를 가늠하면서 이세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하나, 둘, 수성은요 2번째 집에, 달은 떠났고, 6은 불행, 저녁은 7. 그러고는 큰 소리로 즐겁게 선언했다. 당신은 목이 잘리겠습니다. 베즈돔니는 저기를 담은 눈을 차납게 부릅뜨고서 이 지나치게 허물없이 구는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고 베를리오즈는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정확히 누구한테요? 적인가요? 무력 간섭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러시아인 여자, 그것도 버젓한 공산 청년 동맹 회원입니다. 낯선 사람의 농담에 화가 난 베를리오즈가 끙끙거렸다. 그건 죄송하지만 설득력이 없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비밀이 아니라면요. 저녁에 무엇을 하실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외국인이 대꾸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바야 거리에 있는 집에 갈 거고 이따가 밤 10시에 마솔리트에서 회의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의장을 맡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확고하게 반박했다. 그건 어째서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외국인이 대답하며 가늘게 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저녁의 향기를 예감한 검은 새들이 소리 없이 허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안누시카가 벌써 해바라기 씨 기름을 샀고 그것도 사기만 한 게 아니라 벌써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아주 당연하게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 정적이 흘렀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베를리오즈가 실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는 외국인을 향해 말했다. 여기에 해바라기 씨 기름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무슨 안누시카요? 해바라기 씨 기름은 이런 관계가 있죠.
초대받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쟁을 선언하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한 베즈돔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죠. 시민. 이반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가 조용히 소리쳤다. 그러나 외국인은 전혀 기분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예, 그런 적이 있죠. 그것도 여러 번. 그가 웃으며 그러나 웃음기 없는 눈을 시인에게서 떼지 않으며 소리쳤다.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교수님에게 정신분열증이 뭔지 물어볼 짬을 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니 직접 교수님에게 알아봐 주시죠. 이반 니콜라예비치. 제 이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발 이반 니콜라예비치, 누가 당신을 모르겠습니까? 외국인은 주머니에서 어제 일자 문예 신보를 꺼냈고 이반 니콜라예비치는 바로 일면에 실린 자신의 모습과 그 아래에 있는 자신의 시를 보았다. 이제 그를 그토록 기쁘게 했던 명성과 인기의 증거가 이번에는 시인을 전혀 즐겁게 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동료와 몇 마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인은 어두워진 얼굴로 말했다. 기꺼이 기다리지요. 낯선 사람이 소리쳤다. 여기 보리수 나무 아래는 정말 쾌적하고 게다가 전 달리 서둘러 갈 데도 없으니까요. 이것 보세요, 편집장님. 시인이 베를리오즈를 옆으로 끌고 가 속삭였다. 저 사람은 외국인 여행자가 아니라 첩자예요. 외국으로 이민 간 러시아인이 돌아온 거라고요.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도망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베를리오즈는 불안하게 속삭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반이 오라. 제 말을 믿으세요. 시인이 그의 귀에다 대고 씩씩거렸다. 저 사람 뭔가 탐문하기 위해서 바보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하는지 들으셨잖아요. 시인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도망치지 않게 곁눈 질로 감시하며 말했다. 가서 붙잡아요. 안 그러면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베를리오즈의 손을 잡고 벤치 위로 끌고 갔다. 낯선 사람은 앉아있지 않고 벤치 옆에 서 있었는데 손에는 짙은 회색 표지의 조그만 수첩과 질 좋은 종이로 만든 두꺼운 봉투와 명함을 들고 있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논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만 저를 소개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제 명함과 여권, 상담을 위해 모스크바로 와달라는 초대장입니다. 낯선 사람이 형령한 눈빛으로 두 문인을 쳐다보며 위험있게 말했다. 두 사람은 난처해졌다. 악마 같으니 전부 엿들었어. 베를리오즈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손한 몸짓으로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음을 표시했다. 외국인이 서류를 편집장에게 내밀고 있는 동안 시인은 명함에 외국 글자로 새겨진 교수라는 단어와 성의 첫 글자 W, 즉 V, W를 훑어보고 있었다. 영광입니다. 편집장님은 어쩔 줄 몰라하며 중얼거렸고 외국인은 서류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여 관계는 복구되었고 세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교수님은 자문 자격으로 초대받으신 건가요? 베를리오즈가 물었다. 예, 자문이지요. 독일인이십니까? 베즈돔니가 질문했다. 저 말입니까? 교수가 대묻고는 갑자기 생각에 잠겼다. 예, 독일인이라고 해두죠. 그가 말했다.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시는군요. 베즈돔니가 지적했다. 저는 대체로 외국어에 통달해서 여러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교수가 대답했다. 그런데 교수님의 전공은 뭡니까? 베를리오즈가 질문했다. 저는 흙마술 전문가입니다. 설마 그런. 이런 생각이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의 머리에 언뜻 스쳤다. 그래서 그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초대받으시는 겁니까? 딸꾹질을 하며 그가 물었다. 예, 그런 일의 전문가로. 교수가 확인하고 설명했다. 이곳 국립도서관에서 10세기 흑마술사 오리야크의 제르베르가 쓴 자필 문서 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제 세계 유일의 전문가니까요. 그럼 역사학자시군요. 베를리오즈가 마음이 놓인다는 듯 존경심을 표하며 물었다. 예, 역사학자입니다. 학자가 대답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말을 덧붙였다. 오늘 저녁 이 청주교 연못가에 흥미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편집장도 시인도 다시 한번 대단히 놀랐으나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둘을 자기 쪽으로 손짓해 불렀고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해 몸을 기울이자 속삭였다. 예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베를리오즈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진술했다. 교수님의 깊은 지식은 존경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다른 관점을 고수하겠습니다. 아무런 관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교수가 대답했다. 그저 예수는 존재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베를리오즈가 말했다. 아무런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고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이 시점에서 그의 외국 억양은 사라져버렸다. 전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핏빛 안감을 댄 흰 망토를 입고 기병 특유의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봄의 니산달 14일 이른 아침에 땡땡땡 마침표. 자, 여기까지 거장과 마르가리타 첫 번째 일부의 첫 번째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